네. 좀 이게 성대모사를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성대모사 연습은 잘 못했지만 좀 일화를 좀 리얼리티 있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설교를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할머니는 아닙니다만은 할머니하고 어느 한 학생이 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학생이 그 학생이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좀 기분이 안 좋죠. 난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설교를 하는데 저 학생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할 수 없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저 학생 좀 깨워주세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시방 누구 보고 깨우라는겨? 잠은 네가 재웠잖아. 딱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학생을 재운 거는 사실은 할머니가 아니죠. 사실은 잘못은 목사님이 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시작이 졸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그럼 누구 잘못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뭐 안타깝게 자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밤새 새벽에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깨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근데 그런 학생들보다는 이렇게 제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지쳐서 이렇게 자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보면은 이건 반드시 학생들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강의 수강 시 집중 시간을 보면은 초등학생의 경우는 7분 정도가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저도 그랬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박수 3번을 치죠. 예. 이따가 하게 될 그 동기 전략 중에 하나인 주의 집중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박수 3번 짝짝짝,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구호는 생략한다라고 하죠. 집중을 해야지만이 그거를 외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집중 어떻게 할 것인가 이따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은 10분, 성인은 15분입니다. 아직 저희 강의가 15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배워야 될,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그 내용은 일단 학습 동기 이론이란 그 악스 모형, 뭐 악스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01이 가장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딱딱하고 이론적인 내용이라 좀 재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 동기를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전략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실제 몇 가지 사례들, 그리고 제가 뭐 운영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뭐 지인들이 이야기해 줬던 그런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학습 동기 검사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떻게 학습 동기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직접 4번은 이건 시간 관계상 체크를 다 해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내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그 앞선 그 이론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동기 유발에 대한 전략이 4개 영역에 하부 3개씩 총 12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12개의 전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각의 이제 작성을 간단하게 해보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성 실습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성공적으로 했던 것들 사례도 좋겠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뚝 떨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뭐 질문 또는 의문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같이 그냥 질의응답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라는 것, 일단 학습 동기를 떠나서 동기, 뭐 아마 이런 교육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동기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제가 주변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범행 동기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범행 동기. 그래서 실제 죄를 물을 때도 판사가 그 결과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동기에 따라서 그 형량이 달라진다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기라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에서도 동기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동기라는 거는 뭐 사전적인 의미는 보면은
유기체, 거의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그 방향을 결정짓는 원동력이에요. 어떠한 물건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때리지도 않았어요. 때리려고 하는 신호를 보냈죠. 너무 좀 폭력적인가요? 근데 이렇게 한 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가능성이 있었고, 나중에 저거를 제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 때문에 범행 동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학습 동기도 거의 이것과 유사한데요. 교육 현장으로 이렇게 옮겨오면 되는데요. 켈러라는 미국의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켈러라는 미국의 교수는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로 한참 동안 있다가 이 학습 동기, 이 악스 모형 이거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와이의 어느 대학에, 아마 하와이 대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아주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부럽습니다. 네. 자, 학습 동기. 예, 학습 목표를 개인의 목표와 결부시켜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하고,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과제의 제시와 보상, 경쟁심의 적용, 피드백 등을 활용하는 학습에 작용하는 동기다. 좀 어려운 말이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학습의 동기가 있느냐? 자, 있다. 그러면 그 학습을 무수히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 학습 동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혹가다 제가 이제 그 자료는 넣진 않았는데요. 인터넷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오다 보면은 지하철에서 초등학생들이 숙제를 하고 있는 사진들, 이런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지하철에서 그렇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학습 동기는 어마어마하게 우수한 거죠. 예. 그리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환경, 이런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듣는다라든지, 그 구석에서 작은 휴대폰 화면을 가지고 공부한다라든지, 그런 학생들은 상당히 학습 동기가 우수한 그러한 집단이다 또는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참석을 하신 여러 교수님들도 상당히 학습 동기가 높으신 그러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학습 동기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아무리 재미있는 TV를 해도 저거를 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말 연속극이라든지 꼭 봐야 되는 그런 시리즈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학습 동기보다는 그게 더 우선시가 되고, 그거를 이길 만큼의 큰 학습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넘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따가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외제적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말 연속극 혹시 잘 보십니까?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힘내라 이순신인가요?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이번 주에 힘내라 이순신을 보지 않고 열심히 1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외제적 보상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끊고 공부를 하겠죠. 1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주겠다. 거기에 이제 100원짜리 이순신이 막 나오는데 100원 줄 테니까 해봐라 라고 하면 필요 없다 라고 해서 그냥 드라마를 보게 되죠. 그러면 동기가 외제적 보상 때문에 그게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당연히 그 외제적 보상은 개인마다 가치관마다 다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열정적으로 또는 몰입을 해서 지속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이 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을 촉진시켜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게 유사한 그 사례가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칵테일 파티 장애 같은 데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와 또는 음료를 마시면 술을 마시면서 정말로 시끄럽게 떠듭니다. 정말로 시끄럽게 떠드는데 제대로 잘 이야기를 들을지 못할 정도로 떠들죠.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람 A, B, 이 사람 이야기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기도 학습에 있어서 내가 포커스를 여기에다가 탁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먹는다 하면은 충분히 어떠한 시끄러운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정보를 집중할 수가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 동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강화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해서 이걸 지속시킬 것인가, 이거 우수한 그 행위라든지 또는 바람직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게 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라는 말이 사실은 좀 빠졌는데요. 학생들의 수행 수준, 즉 학습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을 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미리 오해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학습 동기가 높으면 학습 성과, 즉 시험 성적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으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이 과목을 상당히 어떤 아이가 상당히 좋아하고 그 과목을 열성적으로 매달려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성적은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100% 그게 A는 이퀄 B다라는 것처럼 학습 성과가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아이가 만족하는 또는 이 아이의 동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아이 딴에는 정말로 높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실제 교수자가 봤을 때는 정말로 낮은 수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 학습 동기에 그 충족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긴 합니다만은 100% 다 높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 동기가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우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릴 때 유치원이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때라든지 그 시기 때의 학습 스타일이라든지 공부하려는 열정 이것만 보면 안다라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후천적으로 학습 동기를 지도하거나 교육시키거나 바뀔 수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스스로 너가 빨리 이거에 열정을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렇게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습 동기는 누군가 옆에서 독려하면 증가한다. 네, 이거하고 사실은 모순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말을 있는데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거는 말의 선택에 좌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따지고 보면 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이 정말 최종단에 가서는 개인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교수자가 아무리 좋은 교재, 아무리 열정적인 것들 이런 그 동기라든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학생도 스스로 변화를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학습 동기도 또 신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학생 혼자만의 잘못도 아니고 교수자만의 잘못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독려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갖고 신장을 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습 동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동기를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내가 교수자로서의 어떤 동기를 붙들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흐릿하게라도 감이 아마 잡히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외적 동기입니다. 외적 동기. 특정한 행동을 하는 목적이 외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찰을 준다라든지 또는 칭찬을 해준다라든지 보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너 이거를 하지 않으면 열대 맞을 거야 라든지 너 이거에 만점을 못 맞은 아이는 또한 불이익을 준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이런 동기들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저도 그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칭찬을 해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저 선생님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외적 동기이다라는 거죠. 네. 외적 보상이나 벌을 통해서 학습을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학생들을 통제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 발로만 이렇게 학습을 진행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내적인 동기를 이제 느끼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외재적인 목적이나 보상이 없이 외적인 건 전혀 없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과제 자체에 대한 흥미,
과제 수행에 동반되는 즐거움, 만족을 이런 것들 또는 이런 만족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몰입하고도 관련이 되겠는데요. 실제 몰입이라는 것 자체는 내적 동기가 거의 큰 비중으로 차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외적 동기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학생들이 시작은 아 그래 나는 장학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외적 동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외적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공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과목이 정말로 재미가 있네. 예전에는 그래 지난 학기에 내가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이게 재미가 없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게 둘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이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교수자가 외적 동기를 자극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내적 동기도 따라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한 게요. 내적 동기만 이제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따라 올라왔는데 이 학생이 결과적으로 기말고사가 됐는데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예.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과목도 정말 흥미가 있고 정말 즐겁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하고자 했었던 이런 보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외적 동기가 뚝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학생은 다음 학기에 어떠한 결과가 올까요? 예. 많은 학생들이 또 좌절을 하고 이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외적 동기도 이것도 같이 계속 지속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이게 어느 하나만 끌어가서는 안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 동기도 간단하게 학생들한테 야 너가 혼자 알아서 스스로 느껴봐 라는 것은 아니고요. 교수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 나도 옛날에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는 신나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은 요리를 그만둔 친구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한 10년 넘게 이태리 요리를 한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맨 처음에 요리를 시작할 때 무 썰기, 칼 잡는 거 이거를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저한테 맨날 자랑도 하고 나중에는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잘 된다고 칭찬을 받았죠. 외적 동기가 올라갔죠. 그런데 자기가 봐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센치를 맞춘다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센치가 정말로 실제 뭐 다른 데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쫙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나 이쁘게 잘 되는 거예요. 내적 동기가 너무너무 올라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가 맞아서 나중에는 내적 동기가 올라가서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직급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거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열심히 칼질을 배우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켈러가 이야기하던 학습 동기 이론의 악스 모델인데요.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래서 이 네 개의 영역을 각각의 한 글자씩을 이렇게 따서 명명을 한 게 학습 동기 이론, 악스 모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주의입니다. 네, 각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는 단순히 학습에 대한 주의력을 갖는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주의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습에 주의를 집중을 시키고 수업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처치를 하고 처음에 많이 수행도 하지만 사실은 수업 중간중간 또는 끝날 부분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주의에 대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각적인 각성, 그래서 새로운 걸 봅니다. 이게 신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본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본 파워포인트가 첫 화면에서 그런 의도를 잘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화면은 사실은 학습 내용하고도 관련이 크게 없고요. 처음에 화려한 그래픽을 한번 여러 가지 컬러를 한번 넣어서 좀 주의 집중을 한번 시키고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새로운 것, 신기한 것,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라든지 동영상을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새로운 지각적 각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탐구적인 각성,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나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제가 그 교수법 워크숍 때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학습자에게 그 지적 전략, 그러니까 지적 그 탐구적인 그 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문제 만만해, 한번 풀어봐야지 내가 라고 인지 전략을 자극시키는 거죠. 나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래, 이 문제 만만한데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 그런 각성, 탐구적인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양한 교수학습 자원, 환경 요소들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PPT만 할 것이냐 아니면 프린트물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제가 이후에 한번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성, 교육 내용이 자신과 관계된 정도가 높을수록 흥미를 가집니다. 입시학원 강사들 경우에 보면은요, 주의 집중 전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라고 하면서 네, 몇 페이지입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도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욕구와 너무나 높은 학습 동기로 수업을 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우는 이 내용에서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로 내가 배우는 거가 나중에 어떻게 써먹겠다, 어떻게 활용이 되겠다라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흥미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내가 이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나의 미래에 이 지식이 어떠한 이바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수자들은 이게 매 시간마다 오늘 배울 것은 무엇인데 이거는 나중에 너의 미래에 또는 기말고사에 또는 다음 주 수업에 또는 아니면 다다음 주에 과제를 할 때에 라든지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 너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미래의 꿈, 뭐 취업, 나의 취업 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미래, 뭐 가까운 미래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되겠고요. 마찬가지 이야기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동기와 부합이 된 학습 내용이 학습이 지속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친숙한 주변 정보를 활용을 하면 관련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이론 강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 사례들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뭐 금강 유치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강 유치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변에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건물에 대한 것들 아마 교수님들도 학교 자체에 대한 사례를 많이 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 정보를 활용을 하면은 관련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아이들에 대한 뭐 일화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철수와 영희가 어디를 갑니다. 바둑이도 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에 있는 아이들을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시끄럽고 떠드는 아이 또는 수업 태도가 가장 불량해 보일 것 같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태연이가 어디를 가는데 하면은 그때부터 아이들은 어떻게 말 그대로 빵빵 터지기 시작을 하죠. 왜 바보같이 너 거기 갔어?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초등학생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대학생들도 그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이러하죠. 그래서 그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박교사와 유치원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임교사 박교사와 그 다음에 선임교사 뭐 김교사가 대화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반의 아이들 중에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저는 사실 이게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박교사와 김교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 영철이하고 그 다음에 뭐 선숙이가 이렇게 한다라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선임교사가 된 아이는 팔짱을 딱 껴요. 이렇게. 자, 말 잘 들어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는 아이들도 깨울 수가 있게 되고 순간적으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딱한 다이얼로그가
그냥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예, 별거 아니었는데도 그게 저는 사실은 이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 자신감. 네. 세 번째는 자신감인데요. 학습자가 갖는 자신감은 학습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모한 도전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물리를 걷겠다라는 것. 물리를 걸을 수 있나요? 이론은 간단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왼쪽 발이 가고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이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날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날기도. 예. 그런데 사실은 뭐 강을 건너라 이거는 당연히 학습자가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물을 어느 정도 한 1m, 2m 정도 될 때 아, 내가 저걸 건널 수 있을까? 말까라는 생각을 하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보는 거, 자기의 점프력을 보는 거죠. 물론 그게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도 자기가 도전하려고 하는 과제들이 아, 이거 할만 하겠다. 내가 충분히 하겠다라는 것들로 만들어 줘야지 학습자가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쉽거나 또는 너무 어렵거나 하면 이게 그냥 축 시작하기 전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학습 내용과 과제를 제시를 해 주어야지만이 자신감이 증진을 한다라는 게 이 세 번째 자신감의 핵심입니다. 이때 세 가지를 고려를 하고 세 가지의 그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습 요건입니다.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제거를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려워하는 것들을 소거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소거를 해주니까 너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 저거 할만 하겠다 라는 것들인 거죠. 자, 그리고 너가 성공을 하는 거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공을 해야지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도 학습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공 기회를 제시를 합니다.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제시를 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미취학 아동들 또는 초등학생들 학습지 뭐 빨간 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60주차로 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이 학습지가 진짜 돈을 잘 벌으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아이들이 다 맞아요. 난이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한두 주차 정도에 봐서는 똑같은 거를 또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 5, 6주차 정도의 난이도를 보면은 난이도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막 하다 보면은 다 틀려버리잖아요. 근데 천천히 쉬운 거부터 하다 보니까 맞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페이지, 그러니까 한 권을 다 풀어도 한두 개밖에 안 틀리게 해서 성공의 기회를 제시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난 이건 풀자마자 나는 맨날 풀기만 해도 다 맞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미분적분학을 상당히 못했는데요. 그 이유를 저도 이제 과거에는 재탄만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 머리가 나빠서 그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여기 수학과 교수님은 안 계시죠?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미분적분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론이라든지 적분의 기초, 미분의 기초는 잘 풀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앞에 배웠던 걸 가지고 충분히 풀어야 되는데 정말 난이도가 확 뛰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난이도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확 뛰어 올라가는 것들로 택해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극단적으로 남탓만 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예, 그러셨나요? 예,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집합만 공부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자, 개인적인 통제, 학습과제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조절을 하며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을 한다라고 해서 학습자가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까지 하겠다 또는 이 정도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래서 학습자와 서로 그래 너 이 정도면 만족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일 경우에는 자기의 또 스스로 책임도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마지막 그 네 번째 요소인데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네. 학습자들이 결과에 따라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만족을 하는 건데
앞선 그 자신감 같은 경우는 만족감과 자신감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결과에 따지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결과를 하면은 만족을 하겠죠. 그리고 나 다음번에 유사한 과제를 할 때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감과 만족감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게요. 자신감 같은 경우는 결과를 보기 이전의 상황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족감은 결과에 따라서에 대한 만족입니다. 학습자들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지속 동기와 관련된 동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하니까 그래 다음에 또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번 학기에.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당연히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만족을 하겠죠. 그러면 다음 학기에 어떻게 마음을 먹겠냐라는 거죠.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쉴까? 아니면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양보를 할까? 라는 마음보다는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또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만족을 하면서 이제 그 자신감을 또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만족감에서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재적 강화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한 부분인데 스스로 내적인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봤을 때 사실은 내재적 강화는 이 두 번째에 있는 외재적인 보상도 같이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내재적 강화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어떤 아이가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그런 경험도 있는데, C+를 받은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하고 해서 결과물도 잘 내고 했는데 C+를 받았어요. 교수님들한테 따졌어요. 교수님한테. 왜 제가 C+입니까? 저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 딱 이 말을 해요. 네가 제일 잘한 거야. 그러니까 최고 학점이 C+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래도 저 A+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C+를 받았지만 되게 상당히 좋지 않은 외재적인 보상이었긴 했습니다만은 생각을 하죠. 나 그래도 1등이야. 이제 이런 생각. C+지만 난 그래도 1등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내재적 강화가 됐어요. 제 마음에도. 다른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한 30명 정도가 들었는데 절반이 F를 맞았어요. 절반이 F를 맞고 거의다가 거의 D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미사일이 확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저만 사는 것 같고 나만 딱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전혀 정말로 큰 내재적 강화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자, 외재적 보상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정성. 너만 특별히 내가 잘해준 거야. 라든지. 야, 너니까 내가 봐준 거야. 라든지. 이렇게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으면 학생들은 이게 내가 스스로 열심히 했던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라면요. 요행이나 운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아마 저도 이제 그런 경우에 찍어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책이 한 권입니다. 시험 기말고사가. 근데 이거를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찍어요. 그래서 3개 정도를 딱 찍어서 그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것만 외우고 가자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게 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A+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인 외세적 보상도 됐고 A+를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다음번에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도전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달 찍어봐야 되겠다, 다음에도. 예, 또 요행을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걸 얻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원했던 학습 동기가 높아지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악스 모형이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3가지 요소로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드리면은요. 실제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비판을 받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쪼개서 마치
주위에 예를 들어서 지각적인 각성 이 부분만 신장을 시킬 수가 있겠다라든지 이거를 이 부분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지 증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의도하지 않게 나는 주의 전략을 했는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관련성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주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뭐 영철이와 뭐 철수가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더 주의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관련성 전략이었지만 주의 집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이 선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같은 것도 다 빼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전략을 활용을 할 때는 교수님들께서 이 12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고요. 12가지 중에서 자신 있는 거 한 가지만 해도 사실은 학습 동기를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에 따라서 또는 교수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수업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들의 그 성격이라든지 뭐 또는 성별 뭐 이러한 것들 지적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고 그 중에 맞는 거 한 개 또는 뭐 2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라든지 이제 중학교 교사 이렇게 좀 알려주면은 야, 나 이거 12가지 다 해야지라고 해서 억지로 막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다 할 수도 없죠. 예. 동기부여만 하다가 실제 수업 내용은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왜 이런 영향을 끼치냐면은요. 이게 어찌되었건 간에 학습을 떠나서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심리적인 것. 그러면 이런 심리적인 거는 사실은 너무나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 어느 하나가 그 영향을 받아서 모든 심리가 쭉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게 심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